간결하고 쉬운 글이 좋은 글인가요? 정확하게 쓰자, 간결하게 쓰자, 쉽게 쓰자. 세 가지 표현은 맥락이 비슷한 듯 다릅니다. 간결하고 쉬운 글이 좋은 글인가요?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글이 나쁜 글인가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고 쉬운 글이라고 다 좋은 글이 아니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다 나쁜 글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법 구도에서는 좋은 질문이 안 나와요. 대답도 단순해져요. 세상 일을 선악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듯이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우선 쉽다, 어렵다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쉽거나 어려운 글보단 내용이 빈약한 쉬운 글 혹은 얻어갈 내용 없이 어렵기만 한 글, 이런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떤 글은 내용 없이 쉬운 글이라고 느껴질까요? 쉽게 읽히는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막힘없이 술술 읽히는 글은 기존의 관념이나 사고 체계에서 비롯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면 술술 읽히죠. 그런데 새로울 게 없는 글은 냉정하게 말해서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글이죠. 해롭지도 않지만 이롭지도 않은 글입니다. 한문투나 번역투나 학술 용어를 총동원해서 전문적으로 보이는데 정작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글도 있어요. 이 필자는 뭘 말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썼을 거야 라는 의심이 드는 글을 가끔 봅니다. 가령 제가 쉽다, 어렵다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라고 앞서 표현했는데 같은 말을 난이도는 자의적이죠 라고 쓸 수도 있겠죠. 한문틀을 쓰면 입말보다는 정돈되어 보입니다. 함축적이니까요. 저도 간결한 문장을 선호해서 가끔 써요. 그런데 과하면 욕 효과가 생깁니다. 한문투와 번역투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적절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독자와 소통하려는 마음보다 어휘력이나 지식을 과시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글은 좋은 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쓰는 사람의 안중에 읽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독자는 다 느끼잖아요. 나쁜 글의 예를 들지는 않고 좋은 글의 예를 들게요. 아서 프랭크가 몸의 증언에 쓴 글입니다. 질병 그 자체는 예측 가능성의 상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상의 상실을 이야기한다. 요실금, 숨가쁨 혹은 건망증, 떨림과 발작, 그리고 아픈 몸으로 인한 다른 모든 실패들. 질병은 통제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내용이 쉽고 표현도 간결하지만 깊고 묵직합니다. 읽는 사람이 쉽게 읽으면 쓰는 사람은 쉽게 쓰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반대로 읽는 사람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글은 쓰는 사람이 독자에게 가 닿는 글을 쓰기 위해 충분히 노동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저는 독자를 적당히 긴장시키는 글을 좋아해요. 두뇌 운동을 하게 하는 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나치게 매끄러운 글보다 거칠어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글을 좋아하고요. 약간 어렵더라도 다 읽고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싶고 한 문장 한 문장 곱 씹어보고 싶은 즐거운 노동을 독자가 자처하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글쓰기 수업에서 한 학인이 쓴 글입니다.
땅이 너무 무르면 그 위에 뭔가를 새로 지어 올리는 일이 어려워진다. 말랑한 땅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손쉬운 일은 무른 성질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고선 단단한 성질의 흙으로 채워 넣는다. 땅 주인은 그렇게 신선한 땅을 얻게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흙을 퍼낼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큰 기계로 수없이 땅을 다져야 하는데 가장 난감한 상황은 무른 데다가 물까지 잔뜩 머금고 있는 땅을 만났을 때다. 그런 땅은 기계로 한참을 내리쳐도 물을 내놓지 않고 잔뜩 안고 있다. 이런 경우를 토목에서는 다짐이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지 않고 버리면 되는데 가진 게 이 땅 하나뿐인 경우는 조금 다르다. 땅 주인은 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 그는 땅에 큰 빨대를 꽂아 놓고 새 흙으로 무른 흙을 덮어준다. 무른 흙은 새 흙의 무게를 견딘다. 무거운 시간을 충분히 가진 무른 땅은 그제야 빨대를 통해 물을 내뱉는다. 땅 주인은 재촉 없이 조용히 물을 내보내는 땅을 기다려줘야 한다. 토목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숨 죽이고 단숨에 읽었고요. 다 읽고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었어요. 전문가가 쓴 글이지만 어렵지 않죠. 간결한 표현으로 독자를 하고 싶은 이야기로 데려가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게 쓸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삶의 내용으로 토목 이야기를 글쓰기 수업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어찌어찌 수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빨대를 제대로 꽂았구나. 나는 생각했다. 10차시의 수업이 나를 통과한 후 얼마나 많은 물이 내 위에 떠올라 있을까 두려웠다. 또한 얼마나 단단한 나의 집안이 저 밑에 모여 있을까 궁금해졌다. 물은 나에게서 물이 빠져나간 후를 상상해 본다. 그 위에 조심스럽게 뭔가를 지어봐도 되지 않을까 기대되고 또 아직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조바심이 들어 울다가 눈물을 닦다가 또 울었다. 땅 주인이 땅을 버릴 수 없어 재촉 없이 땅을 기다려주듯이 나도 나에게 무거운 시간을 선물하기로 한다. 마음껏 물을 내보내기로 한다. 토목만이 아니라 농사든 가사노동이든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 관해 쓰면 좀 더 간결하고 쉬우면서 아름다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 책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쉽게 쓰라는 의미는 지식만 전시하는 글, 자아만 비대하고 독자의 자리가 없는 자아도취형의 글을 쓰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승객도 안 태우고 자기만 앞서가면 곤란합니다. 좋은 작가는 숙련된 기관사처럼 독자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자신이 본 세계로 데려다 줍니다. SNS 글만 쓰다 보니 긴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긴 글을 쓸 수 있나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간다. 너와의 시간, 이제 곧 하지다. 일본의 과학자이자 시인 나가타 가즈히로가 쓴 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형시 하이쿠죠. 길이는 짧은데 여운은 길어요. 아니, 길이가 짧아서 여운이 긴 걸까요? 다 읽고 나면 아 하고 마음의 포문이 일잖아요. 언뜻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흔한 단어로 구성된 시라서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아마 어설퍼서 쓰다만 문장처럼 보이기 쉽겠죠. 하이쿠를 보며 생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구나. 진실을 전달하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글의 길이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SNS 글만 쓰다 보니 긴 글 쓰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긴 글을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SNS 자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SNS라고 해서 꼭 짧은 글을 쓰라는 법이 없고 플랫폼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트위터는 280자 한정이고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위주고 페이스북엔 주로 긴 글이 올라와요. 페이스북에 쓴 글을 모아서 책을 내는 분도 봤거든요. 특별한 경우일 테지만요. 일반적으로 SNS에는 일시적인 느낌, 생각, 의견이 오가죠. 저도 페이스북에 쓰는 글은 가볍게 올려요. 오탈자나 단어를 몇 개 고치기도 하지만 각 잡고 퇴고하는 과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올려요. 여러 말들이 머물기보다 물처럼 흘러가는 공간인 SNS가 제대로 글을 쓰기엔 적합한 환경이 아닌 건 맞습니다. 글쓰기는 말을 붙잡는 일이니까요. 긴 글을 쓰고 싶다면 무르익지 않는 생각이라도 표현을 자제하기보다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상을 저장해 주는 용도로요. 글을 완성하면 블로그나 브런치 같이 타인의 반응이 비교적 즉각적이지 않은 고요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플랫폼에 공간을 마련해 쓰는 겁니다. 우선 얼마나 쓸지 분량을 정해보세요. 긴 글 기준은 저마다 다르니까요. 저한테 긴 글은 A4 용지에서 서체 쓰기 10포인트를 기준으로 4장 넘는 글이거든요. 한 장이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대략 10매니 원고지 30에서 50매 정도 분량으로 청탁이 오면 살짝 긴장하죠. 여러분들 길다고 느끼는 글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헤아려 보셔요. 처음에는 SNS에 쓰던 글의 2배 분량을 써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약 10편, 20편 정도 글을 써보세요. 그 정도 분량을 쓰는 일이 수월해지면 A4 용지 한 장 반으로 분량을 또 늘려보고요. 그 정도 분량이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15매 정도 됩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에서 내는 과제의 분량이죠. 처음 글쓰기를 배우는 분에게 A4 용지 한 장은 무언가를 온전히 말하기에 좀 짧고 2장은 길게 느껴져서 좀 부담되는 분량인 듯 합니다. 한 장 반에서 2장 사이 분량이 자기 생각 한 가지를 잘 정돈해 표현해내기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다 보면 2장 정도는 어느새 어려움 없이 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넘어가고 점차 써내는 분량이 늘겠죠. 수영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레인 한 바퀴조차 돌지 못하고 가다가 멈춥니다. 숨을 못 쉬어요. 한 바퀴를 간신히 돌다가 3바퀴, 5바퀴, 6바퀴, 10바퀴 이렇게 헤엄치는 거리와 폐 활량을 늘려가거든요. 글 호흡을 늘리는 방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길게 써도 내 글의 분량이 한 장에 묶여 있으면 당장 긴 글을 쓰려고 할 때 막막한데 한 편 한 편 조금씩 분량을 늘리다 보면 긴 글도 쓰게 됩니다. 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예전에 사보 기자로 글을 쓸 때 원고 분량이 항상 12매 정도였어요. 길면 18매 정도였죠. 3년 이상 사보 기자로 일하면서 이러다가 긴 글 못 쓰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계속 적게 먹으면 위 크기가 줄어들듯 길지 않은 분량만 쓰다 보니까 사고 용량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사보 원고가 아닌 글쓰기를 애써 해나갔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오마이뉴스에 20매 정도 분량의 글을 써서 투고해 보기도 하고요. 책 세미나에 참석할 때 과제로 책 한 권 읽고 나서 약 30매 분량의 글을 써보기도 했죠. 정말 무안했습니다. 알맹이 없이 분량만 채운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일단 양쪽 확장을 해놓으면 질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점차 메울 수 있습니다. 50매 정도 되는 글을 몇 편 쓰다 보면 그 이상 도전할 용기도 생기고요. 글의 길이와 질이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도 자기 한계를 조금씩 늘려가는 느낌으로 평소 쓰던 글보다 사고의 호흡이 깊은 글쓰기에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터 벤야민의 사유 이미지에 나오는 글이에요. 훌륭한 작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말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표현인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실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의 표현인 것만이 아니라 그 소망의 실현인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실현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즉 그 실현이 목표에 정확하게 합당한 실현이 되는지, 아니면 탐욕스럽고 흐리멍덩하게 소망의 자신을 탕진하는지, 길을 가고 있는 자의 훈련 여부에 달려있다. 그가 자신을 절제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장황하거나 어슬렁거리는 동작들을 피하면 피할수록 모든 신체의 자세는 자신에게 그만큼 더 족하게 되고 그 신체를 더욱더 적절하게 운용하게 된다. 열악한 작가는 착상이 많이 떠올라 그 착상들 속에서 기력을 탕진해버린다. 이것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열악한 달리기 선수가 사지를 맥빠지게 움직이거나 지나치게 활발하게 움직이느라 기력을 탕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열악한 작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냉철하게 말할 줄 모른다. 재기발랄하게 훈련받은 신체가 펼치는 연기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사유에 부여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작가의 재능이다. 훌륭한 작가는 결코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쓰는 글은 그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만 도움을 준다. 글 한 편을 완성하는 노하우나 훈련법이 있을까요? 글을 쓰다만 채로 두지 말고 한 편을 끝까지 완성해 보세요. 글쓰기 수업에서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격식을 갖춘 글 한 편 쓰기를 완수하는 체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글의 현 상태와 능력치를 파악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쓰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오래 붙들고 있어도 완성하지 못하는 글이 있죠. 가까스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분량만 채웠을 뿐 내용은 엉성하기 짝이 없고요. 아무리 시간과 공을 들여도 완성되지 않는 글도 있습니다. 글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글감에 대한 생각이 설익었기 때문입니다. 멸치 육수를 내는데 멸치가 30마리 있는 육수랑 3마리 있는 육수를 비교해보면 농도가 다르겠죠. 3마리밖에 없으면 오래 끓여도 육수가 밍밍합니다. 멸치가 30마리 있으면 잠깐 끓여도 육수가 진하게 우러나고요. 진한 글을 쓰고 싶으면 생각에 멸치를 모아야 합니다.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2년 동안 나는 생각했던 만큼 자주 사람을 만나지도 글을 쓰지도 못했다. 읽기만 했다. 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까? 글쎄, 전쟁에 대한 또 한 권의 책이라. 무엇 때문에? 전쟁은 사실 크고 작은 전쟁들에서부터 널리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는 전쟁들까지 이미 수천 번도 더 넘게 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건 모두 남자들이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았다. 우리는 모두 남자가 이해하는 전쟁, 남자가 느끼는 전쟁에 사로잡혀 있다. 남자들의 언어로 쓰인 전쟁. 여자들은 침묵한다.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나의 엄마 이야기도, 심지어 전쟁터에 나갔던 여자들조차 알려들지 않았다. 우연히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도 그건 남자들의 전쟁 이야기지 여자들의 전쟁은 아니다. 어느 책에서 발췌했는지 짐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참전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일부입니다. 이 책을 쓴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노벨문학상 최초로 저널리즘 문학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일명 목소리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 글에서 읽기만 했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글이 생각만큼 잘 써지지 않았고 2년 동안 읽기만 했다는 건데요.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왜 내야 하는지 자기 정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저 고민의 시간, 저 읽기의 시간을 통과했고 저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 발효했기 때문에 이렇게 묵직한 좋은 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 한 편을 완성하는 노하우나 훈련법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한 분량을 채워보는 것, 완성한 글에 세상 사람들과 나눌 만한 알맹이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 알맹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책을 더 읽어야 할지, 자료를 더 찾을지, 취재를 해볼지 생각해보고 실행하는 것, 다시 써볼 것,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일은 이게 최선이다 라는 완성도에 대한 자기 기준을 세우고 감각을 기르는 일입니다. 글쓰기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스베틀레나 알렉시예비치도 고민하잖아요. 일전에 아는 시인 선배랑 통화를 했는데 그도 요즘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3년 동안 쓴 시를 엮고 시집을 내기로 했는데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속 붙들고 있었대요. 고치고 다듬으며 계속 글을 매만진 거죠. 그런데 너무 고치고 다듬었는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대요. 소설과 다르게 시는 퇴고를 많이 하면 안 좋은데요. 알면서도 이대로는 마음에 안 들고 이 가을에 너무 절망스럽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선배 이야기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글 한 편이든 책 한 권이든 완전한 상태라고 느끼는 건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글 완성이란 임무에서 너무 빨리 떠나지도 말고 너무 늦도록 매달려 있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부 아닐까요? 올드걸의 시집은 2008년부터 블로그에 쓴 글들을 엮은 책입니다.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도 올리고 나서도 수정 버튼을 눌러서 거슬리는 단어나 문장을 고치기는 했지만 저 혼자만 보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지면에 연재하는 글의 수준으로 공력을 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어설퍼도 자유로운 활력과 검열 없는 감성이 글에 담겨 있어요. 분량 제한도 없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썼죠. 퇴고를 많이 안 했다고 해서 10번 퇴고한 글보다 완성도가 무조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글쓰기는 이제 끝내야 하나? 계속 써야 하나? 영원히 헤매는 일 같습니다. 저는 주로 기권하는 심정으로 글을 마쳐요. 이만하면 됐다는 확신보다는 더는 못하겠다는 몸의 신호를 따르죠. 오래 앉아있어 허리가 너무 아프거나 똑같은 글을 너무 여러 번 봐서 토가 나올 것 같을 때 더는 못 고쳐 하면서 그냥 누워버립니다. 다른 일도 해야 하니까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고요. 이렇게 물리적 한계 상황까지 끈질기게 내 글을 붙들어 보는 것. 과연 완성한 것인지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이 외롭고 불확실한 과정을 견디는 것. 이것이 글 한 편을 완성하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블랙 스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완벽함은 집착만으로 안 돼. 놓을 줄도 알아야 돼. 너를 가로막는 건 너 자신밖에 없어. 누군가의 표현대로 완벽함은 안 주시고 완벽주의만 주신 신을 원망하며 끝나지 않는 글쓰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인가요? 어느 교육청에서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작가님, 좋은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 책은 읽어보셨나요? 하고 여쭸더니 그분이 아직 못 봤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제 책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이랬습니다. 좌중에 웃음이 터졌죠. 처음부터 이렇게 뻔뻔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저런 질문을 하는 분 대부분이 제 책을 안 읽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됐죠. 왜냐하면 제 책에는 다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여러 독자께서 작가님 책을 읽고 나면 보고 싶은 책 목록이 늘어나요 란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리하여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나름대로 찾아낸 최선의 답변이 제 책 읽으세요가 됐답니다. 모든 저자는 더 많은 독자가 자기 책을 읽길 바라겠죠. 그런데 책은 다른 누군가가 읽으라고 한다고 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3분짜리 동영상을 클릭하게 만드는 일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몇 시간을 들이고 몸을 세우고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독서 행위를 강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에 손이 갈까요? 제 경우 지금 품고 있는 화두와 관련 있는 책에 끌리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쓴 책에 관심이 가요. 무슨 책이냐 보다 누가 쓴 책이냐 혹은 누가 추천하는 책이냐를 더 중시해요. 책은 자기 주관과 직관에 따라 집었을 때 실패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에 관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아무 조언도 따르지 말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결론에 이르라는 것뿐이다. 제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좋은 책이란 읽는 사람을 다른 생각,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책이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고 모호했던 감정을 선명하게 만들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책.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책. 무력감이 들 때 하고 싶은 일을 안겨주는 책. 그래서 읽다 보면 자세를 고쳐 앉게 하는 책. 베껴 쓰고 싶은 문장이 많아서 다급하게
노트와 펜을 찾게 하는 책. 궁극적으로 읽고 나면 나도 세상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도록 돕는 책. 이런 책이 저한테는 좋은 책입니다. 읽을 당시에 하는 고민에 따라 좋다고 느끼는 책도 달라지는데요. 30대였던 제게 좋은 책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예요. 요즘도 인생책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표지가 나달나달해진 저 책이 먼저 떠오릅니다. 문장이 아름답고 명쾌하고 통찰력 있는 표현으로 일깨움을 줍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힘든 노동을 좋아하고 신속하고 새롭고 낯선 것을 좋아하는 너희들 모두는 너희 자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근면이란 것도 자신을 잊고자 하는 도피책이자 의지에 불과하다. 처음 이 문장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꾀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근면, 성실이 좋은 덕목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건 너 자신을 잊기 위해서라는 일갈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일하느라 지쳐서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퇴근 후엔 맥주 한 캔 따서 넷플릭스 보다가 자고 싶지. 내 문제만 해도 머리 아픈데 남 일이나 사회 문제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니체가 이런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는 듯이 말해요. 니체의 또 다른 책 아침 노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극히 많은 신경의 힘을 소모하고 성찰, 고민, 몽상, 걱정, 애정, 증오를 위해 쓰일 힘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상 작은 목표를 겨냥하고 소홀하고 규칙적인 만족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고된 노동이 끊임없이 행해지는 사회는 보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안전이 현재는 최고의 신성으로서 숭배되고 있다. 고대 노동자와 달리 근대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독특한 자기 위안이 있다고 니체가 말합니다. 노동이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아 붕괴를 초래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해요. 김밥집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이 온종일 김밥을 말다 보니 손목 관절이 망가져서 다른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글 쓰는 노동도 허리와 손가락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니체가 물음을 제기합니다. 신체와 영혼을 변질시키는 활동으로서 노동이 어떻게 가치를 획득하게 됐을까? 니체에 따르면 기독교 윤리학이 성행하자 사회에선 근면 성실한 모습을 찬양하게 됐고 개개인의 충동을 효과적으로 길들이고 노예화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행해지는 고된 노동을 비판하며 이렇게 단언하죠. 노동은 경찰이다. 니체를 망치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낡은 관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사상을 세운다는 의미에서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니체는 나와 세상을 둘러싼 장막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언어를 구사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적 무지와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워 주었고 내가 행하는 노동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가를 정신 차리고 따져보게 했거든요. 40대에는 페미니즘 책들이 니체 전집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요. 분노와 애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리치, 도리스 레싱 등 여러 여성 작가가 모성에 관해 쓴 글을 모은 책이에요. 아이를 키우면 애정도 넘쳐나지만 분노도 못지않게 솟구치거든요. 제목부터 끌렸고 책장을 펼치고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장들 때문에요. 아이를 낳고 무엇을 배웠나요? 점점점. 나는 말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웠다. 애들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점점점. 하지만 애는 내 삶을 망가뜨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우리가 양가성을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양가성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모성애가 아닐까? 엄마는 늘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시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란 없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이유가 나 자신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란 사실을 일러주는 문장들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라는 강요는 비상식적으로 여기면서 아이를 위한 엄마의 희생은 자연화되어 당연한 것이라고들 여기죠. 이른바 가부장제가 지어낸 모성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허구이며 폭력인지를 이 책은 밝힙니다. 이처럼 좋은 책은 억압된 존재를 해방시키는 힘이 있어요.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돌보게 하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희생이 집착이 되어 파국에 이르는 게 아니라 애정을 적절히 분배하고 공생하는 거리를 찾는데 책이 도움을 주었거든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러면 세상도 이로워지겠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책 쓰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이웃들의 삶 속에 존재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책은 충분히 그런 역할이 가능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과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인식 체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책 쓰는 사람으로서 존재 해방에 기여하는 책을 쓰는데 욕심이 나거든요. 대단한 프로젝트라기보다 그저 나를 해방시킨 언어들을 타인의 삶에 이식하려는 노동이 제게는 글쓰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삶이 달라졌다거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리뷰를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글쓰기의 최전선 추천사의 홍세화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독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글쓰기는 사람을 정교하게 한다. 좋은 책을 읽거들랑 내게 들어온 가장 좋은 것들을 세상에 풀어놓는다는 보시의 마음으로 글로 써서 널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작가님은 글쓰기가 재밌나요? 어느 대학 강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작가님은 글쓰기가 재밌나요?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이라 당황했습니다. 마치 신나게 수다 떠는데 친구가 갑자기 너 사는 게 재밌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는 게 재밌으세요? 재밌으려고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를 읽는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글쓰기에 대해 말하는 오디오 클립을 연재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안 해봤지만 이참에 한번 해볼까 싶어서 도전해봤어요. 막상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고충도 있었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 제가 생각해도 알찬 정보를 가득 넣었다 싶으면 신났고요. 잘 들었다거나 글쓰기에 도움이 됐다는 댓글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무풀이면 어떤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외부 반응에 초연하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는 저의 약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시도해보고 그 경험을 해석하며 다양한 나를 알아가는 쾌감이 있었습니다. 글쓰기는 이렇게 조금씩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갑니다. 글쓰기를 쓰는 행위 자체로 한정하면 쓰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죠. 아마 질문하신 분도 글이 잘 안 써져서 괴로운데 기껏 써놓은 자기 글이 형편없어 보일 때 또다시 괴로우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고 회의가 들어서 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쓰는 동안 자기 경험을 해석하면서 얻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혹은 편협하구나 등등. 자기 객관화로 얻는 인식의 쾌감이 글쓰기 과정에서 생깁니다. 글을 쓰는 고난의 시간대를 거치고 나면 쓰기의 결과물에 딸려오는 선물이 있어요. 전에 어떤 작가가 그랬거든요. 책 쓰는 일은 지극히 고통스러운데 책을 쓴 유일한 보람은 좋은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것이라고요. 크게 공감했어요. 글은 중매인처럼 인연을 맺어줘요. 저도 그랬습니다. 글쓰기 수업에 온 학인들, 강연에서 만난 학생들,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출판사 편집자들, 다른 작가들 등등 책으로 인해 여러 인연에 닿았습니다. 한 사람을 알게 되면 또 한 세계가 열리고, 열리면 보이고, 보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다고 느꼈다면 글쓰기를 통해 타인의 고통도 보이고 삶을 관조하게 됐죠. 세상의 넓음을 아는 동시에 자기의 작음을 보게 되는 것. 이게 글쓰기가 주는 아주 귀한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글쓰기가 알려주기에 저는 계속 씁니다. 이와 관계해서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크가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락하며 발표했던 연설문 일부입니다. 영감, 그게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감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의 수단으로 일을 합니다. 혹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으로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의 조건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 지겨운 일, 그나마 그런 일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이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 이런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닥친 가장 슬픈 불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가올 21세기에 곧장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시인들로부터 영감에 대한 특권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시인들이 선택받은 운명을 타고난 몇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쭉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중 여러분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살인자들, 독재자들, 광신자들, 몇 가지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정치가들 역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또 열광적인 아이디어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지 않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것, 오로지 그 하나만으로 영원히 만족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철저히 관심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을 향해 눈을 돌리고 주의를 빼앗기는 순간 자신들이 주장하는 논쟁의 힘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는
모든 지식은 결국엔 생존에 필요한 열정을 잃게 되고 머지않아 소멸하게 되고 맙니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듯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어 라는 두마디 말을 나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는 작지만 견고한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날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불안정한 지구가 매달려 있는 광활한 공간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깊은 내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아이작 뉴턴이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사과가 그의 눈앞에서 우박같이 쏟아져도 그저 몸을 굽혀 열심히 주워서 맛있게 먹어 치우는 것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내가 이래서 글 쓰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다 알아서 뻔하다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계속은 못하지 않았을까. 제게 재미있다의 반대편에 있는 표현은 식상하다 이거든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산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산에 아직 모르는 자연과 풍광이 있다는 걸 알아서 계속 등산하듯이요. 저도 세상에 모르는 게 많아서 알고 싶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삶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글쓰기가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자면 글쓰기가 아직은 재밌습니다. 한 번은 글쓰기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삶에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작가다 라고요. 기존에는 쓸모를 기준으로 어떤 존재나 경험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된 이후로 어떤 사물과 현상과 존재에서 다른 의미를 발굴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스페인 소설가 하비에르 마리아스는 이렇게 말했죠. 글을 쓰고 있을 때 제가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글을 쓰는 동력이고 재미입니다. 내 삶이 무화되는 순간에 찾아오는 혼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라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열리고 사고가 확장됩니다. 이런 인식의 쾌감, 성장의 효능감이 저를 글쓰기 앞으로 자꾸 데려다 놓는 것 같습니다. 이 재밌는 글쓰기를 저만 할 수 없어서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글쓰기 이야기를 열심히 나눠봅니다. 어서 이 혼란과 재미의 세계로 건너오세요. 마중 나가 있겠습니다.